자, 수업 시작합니다. 네, 불을 식각인데요. 한국말로 이 한자로 식각인데 깎아내는 건데 여론 애칭. 그래서 이게 요새 한국말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식각, 애칭 계속 이제 섞어서 쓰겠습니다. 애칭과 관련된 몇 가지 뭐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사람 몸 건강할 때도 지금 시작했나? 네. 할 때도 뭐 BMI 인덱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식각 파라미터 몇 가지 말고요. 건식이랑 습식 방식으로 하는 거 차이점. 포토레지스트 제거 방법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지워버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분류. 근데 대표적으로 식각은 웻 애칭이랑 드라이 애칭이 있습니다. 웻 애칭이란 건요. 여기에 뭐 인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 그 질암을 제거할 때 인산 쓴다. 이제는 뭐 불산, 염산 아니면 그 외에도 섞어서 이런 것들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 어떤 물질을 만나면은 녹이거든. 근데 그 녹이는 방식이 이제 용액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상온에서 상온 내지는 온도를 조금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습식 웻애칭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어떤 챔버 내에서 일정 기압 떨어뜨려서 진공을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플라즈마를 띄워서 우리가 하는 깎아내는 방식을 드라이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이 애칭에도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플라즈마 식각이라고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해요. 다 플라즈마를 쓰거든요. 그 건식 식각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부 다 플라즈마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라즈마 애칭, 플라즈마 식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습식이랑 건식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습식 애칭은요, 소위 말하는 그 첨단 공정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크리티컬 디멘전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3, 2, 그러니까 2나 3이라고 그러니까 한 2, 3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 빼놓고 이제 크리티컬 디멘전이 좁아지는 영역에서는요, 그냥 다 건식 식각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칭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정 단위 공정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다 잘해야 되고 물리 특히 잘해야 되고 좀 어려운 축에 속해요. 포토도 마찬가지고 포토는 과학을 엄청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탈리제이션 배웠죠. 메탈리제이션. 그래서 알루미늄을 예전에 썼었는데 알루미늄 뭐 1%뭐 카파 섞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카파로 이제 다 돌아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가지고 했을 때도 웻애칭도 썼고 그리고 드라이칭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포토리소, 식각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 하고 있는 카파를 이용한 구리배선 그 공정 우리가 가마싱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가마싱 공정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과목을 배웠습니다. 가마싱 공정이랑 이건 뒤에서 합시다. 가마싱 공정이랑 예전에 알루미늄 공정이랑 비교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시 그림으로 뒤에서 할 텐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처음 봤을 텐데 블랭킷. 자, 구리는 유전체 패턴 속으로 증착되는 블랭킷 물질이라는데 블랭킷이 뭐야? 블랭킷이 뭐야? 일상 용어에서 담요거든요. 담요는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 확 덮는다는 그런 거예요. 담요가 뭐 구멍 뚫려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증착을 하거나 아니면 애칭을 하거나 그럴 때 증착을 할 때도 부분적으로 증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애칭을 할 때도 부분적으로 애칭할 수 있고 전체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걸 우리가 보통 블랭킷 공정이라고 블랭킷. 증착을 할 때도 그냥 패턴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 확 덮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그런 거 블랭킷이고요. 카파도 지금 다시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저만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마스킨 공정인데 이렇게 비하를 다 뚫어놓고요. 여기를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직착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덮어버린 걸 이제 우리가 블랭킷 공정이라 합니다. 깎을 때도 전체를 다 그냥 깎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앙수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중요한 겁니다. 습식계층법이 있고요, 건식계층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정을 해온 어떤 실리콘 웨이퍼 기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우리가 CVD 공정이나 아니면 메탈리제이션 그 PVD 공정을 이용해가지고요 필름을 전체를 증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전체를 깔고요, 그리고 UV를 짜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를 막는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자, 얘를 내가 웹 에칭 방식으로 할 때 그 에칭하는 용액을 우리가 에천트라고 해요. 에천트. ETCHANT 에천트라고 해요. 에칭 용액이야. 용액이 담겨 있는 베스에다가 툭 담궈요. 툭 담그면은 얘가 포토 레지스트는 못 녹여. 그렇지? 에천트가.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막에 관계된 에천트를 쓰면요 그 막이 녹아요. 그런데 이제 액체 안에 담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푹 들어가면은 그냥 다 전면으로 다 들어오죠. 다 이렇게 압력을 받잖아. 그런 것처럼 에천트들이요 여기로도 받는데요 이제 여기 깎고 나면 옆으로도 깎여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드라이 에칭은요 방식은 여러 가지만 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하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포토 레지스트도요 깎여요. 근데 얘는 더 잘 깎여요. 아직 그 얘기는 좀 뒤에다. 깎이는데 요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옆에 프로파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니멈 피처 이게 최소 사이즈가 한 2, 3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왜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3마이크로미터라 그래봐요. 예를 들어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기 폭이 길이가. 그러면은 외대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이렇게 살살 녹이면 어떤 시간 동안 걸려서 녹이는데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전체 10마이크로미터를 봤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나노, 900나노가 타고 들어온다. 그럼 그냥 좀 어떤 마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이제 좁아지면은 폭이랑 마진이랑 이제 배꼽이랑 배랑 거의 뭐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피처 사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라이 에칭은요 그게 아니라 이런 직진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훨씬 더 미세한. 그래서 지금 수 나노미터짜리 첨단 공정에도 드라이 에칭법이 쓰여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첫째는 여기 보세요. 요게 별로 안 비싸게 생겼지? 별로 안 비싸요. 소위 말해 베스라고 하는데 베스. 요 안에다가 실리콘 웨이퍼 요거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요 안에 있는 게 어떤 에천트 용액이에요. 근데 이 여기 써 있는 건 크롬 에천트 용액이 돼 있어. 크롬을 이제 녹이려고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떤 플라스틱 안에다가 웨이퍼들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몇십 장을 세워가지고 얘를 푹 담가요. 말 그대로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몇십 장씩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되게 빨라. 그래서 이게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그냥 얼만큼 이제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건데 얘는 되게 빠릅니다. 높습니다. 반면에 이 드라이 에칭은요 필연적으로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해야 돼요. 이 플라즈마를 12인치 사이즈로 전체가 고르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챔버 사이즈가 무작정 막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통은 한 장씩 그래서 싱글 웨이퍼 타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색깔로 하는 게 요게 이 에천트 단계에 있는 베스고요. 얘는 챔버 내에서 얘가 25장, 24장을 여기다 한번 껴. 그러면 여기서 로봇 팔이 가져와가지고요. 여기 가져와서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그 다음 거 넣고, 먼저 끝나면은 빼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하는 거. 이거 하나 안에서 한 장씩 분석을 하는 거. 자, 알지? 셀렉티비티는 조금 몇 장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저 정도는 뭐 스트로크 차이나 좀 이따 얘기할 셀렉티비티 차이나 그런 건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요. 중요해. 뭐 번식의 식, 습식 뭐 몇 가지 특징을 한번 텍스트 가져와봤습니다. 우리가 뭐 실리콘 베이퍼 기판에다가 성장시키든 아니면은 CVD 방식으로 증착을 하든 실리콘도 있고 그 위에 또 절연체, 유전체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메탈리제이션 공정하는 금속층 PVD로 거의 다 하고 CVD로도 하죠. 금속층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셋 다 깎을 수 있어요. 셋 다. 번식식 깎아보라. 유전체는 거의 대부분 실리콘 옥사이드. 거의 실리콘 옥사이드 거의 다. 거기에 뭐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카보이드 들어가 있는 거냐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결국 아니면 보로인 들어가 있냐 포스포러스 들어가 있냐 뭐 그런 거지. 근처에는 다 실리콘 옥사이드. 걔네들 이제 식각에도 드라이칭이 사용되고요. 웨드칭도 물론 사용되죠. 근데 웨드칭은 조금 진짜로 위 아주 얇게 올라간 것만 그냥 간단하게 녹여내는 그런 데서 쓰고요. 우리가 뭐 깊게 비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요즘은 다 드라이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칭. 자, 그리고 이게 포토 레지스트가 이게 공정에 따라서 두께가 다른데 실험실에서 쓸 때는 보통 이게 두께가 코팅을 하고 나면 한 수 마이크로미터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웨드칭 방식에서 얘가 부식은 그 에천트랑 패턴화된 포토 레지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화했다는 건 뭐냐면 코팅을 하고 소프트 베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유부를 쬐은 다음에 다시 하드 베이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패턴이 생기잖아요. 걔네들은요 이제 에천트에 담가도요 에천트랑 거의 반응을 안 해요. 에천트는 우리가 깎고자 하는 그런 물질들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참 포토 레지스트가 굉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깎았어. 그러면 여기만 깎이고 포토 레지스트는 안 깎여. 웨드칭에서. 드라이칭에서는 깎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크게 할게요. 이 앞장에 있던 그림 이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토 레지스트로 패턴을 만들어 놓고 애칭을 한 거예요. 근데 패턴을 만들어 놓고 애칭을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은데 그러지 않고 패턴 없이 그냥 애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정.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잘 더듬으면은 내가 영상 수업에서 한번 스킵하게 가지고 영상 수업 다음에 이거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게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여기서 N형, P형 만들고 여기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벽을 만드는 게 무슨 공정이라고 했죠? 사이드에다가 사이드 공정이라고 했지. 자, 요걸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폴리실리콘 한 거에다가 점선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점선으로 된 게 전체에다가 그냥 블랭켓 뒷받침을 한 거예요. CVD 방식으로 뒷받침을 해. 그러면은 점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드라이칭법으로 챔버에다 집어넣고요. 전부 다 그냥 통째로 그냥 깎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증착된 것 자체가 밑에 이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튀어나오고 들어간 데를 따라서 이렇게 증착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깎아나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요. 요 부분들만 남게 돼요. 나머지는 다 깎이고 옆에만 이렇게 남게 돼요. 기억나죠? 요거 우리가 핫 캐리어 이펙트 막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라이틀리 도프트 드레인 만들려고 사이드워를 만든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포토 레지스트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이식으로 깎는 것도 있습니다. 패턴화되지 않은 것도 깎는 거예요. 또 이것도 기억을 그냥 잘 한번 더듬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STI 공정하던 건데 실리콘요 위에다가 하얀색 산화막이 얇게 깔고요. 그 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막을 깐 지금 여기 일단 이게 전체 패턴이 안 돼 있는 거야. 전체 실리콘 있는 거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 깔고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막 깔고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전체 깔아요. 그런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패턴을 해. 그 다음에 얘를 패턴되면 여기까지 뚫려 있죠. 걔를 예측을 하면 여기가 꾹 뚫리는 거야. 이것도 이제 건식 예측 법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했어. 그런 다음에 얘 여기에 디펙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중간에 라이너 산화막을 아주 얇게 깔아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CVD 방식으로 이 갭을 채워줘요. 갭필 채워줘요. 그런 다음에 CMP 공정으로 해. 그런 다음에 얘를 또 녹여낼 때도요. 패턴 포토 레지스트 없이 그냥 인산에다가 그냥 닦는 게. 그러면 이 나이트라이트 막이 전체적으로 싹 지워져. 그렇죠? 시각에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 2, 3, 4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요거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6, 7번은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5번까지는 좀 알아둬야 돼. 엣지 레이트, 엣칭 레이트, 그리고 엣지 프로파일, 엣지 바이어스, 셀렉티비티, 유니폼. 셀렉티비티 같은 게 좀 원식이랑 습각에서 좀 중요한 일이에요. 웨이트라고 하는 거 파라미터는 그냥 다 시간 개념이 나왔어요. 시간 타임. 그래서 뭐냐면 시간당 얼마나 깎냐. 드라이로 하든 웨이트로 하든 시간당 얘가 주어진 온도에서 얼만큼을 깎아내느냐를 우리가 엣칭 레이트, 시각 물정, 엣치 레이트. 엣칭 레이트인지 엣치 레이트인지 그걸 없이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엣치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엣치 레이트. 그러니까 실리콘 위에 우리가 어떤 진한 막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엣칭을 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깎이는데 보통은 요 방금 실리콘 반지 공정에서 두께의 단위를 거의 대부분 옹스트롱 써요. 옹스트롱. 10옹스트롱이 1나노, 100옹스트롱은 10나노. 그래서 유전체 같은 거는 수천 옹스트롱, 수백 나노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간당 얼만큼을 깎아냈냐, 그걸 우리가 엣지 레이트라고 하고요. 시간분의 깎인 두께. 근데 시간은 보통 분당 깎인 두께는 옹스트롱 나타나요. 분당 몇 옹스트롱 이렇게 나타나요. 초당 몇 분당.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시에 시작했는데 여기 25분 했는데 그만큼을 깎았어요. 그래서 전체 옹스트롱 나누기 시간 25 하면은 분당 몇 옹스트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웨이대칭에서 보통은 그 해당 공정에서 온도를 딱 정해놓고 해요. 이게 애칭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화학 반응에서 얼마나 이제 애천체 안에 있는 그 몰리큘들을 이온들을 얘가 만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높을수록 애칭이 당연히 빠릅니다. 그리고 얘가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애칭이 빨리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애천체의 농도의 식각률은 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외대치 그 베스트 사진 있었잖아요. 그럼 하는데 이게 다 관리하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웨이퍼를 몇 장을 얘가 쓰면은 이제 갈아야 돼. 청소하고 갈아야 돼. 막 되게 좀 뭐랄까 약간 3D야 3D. 알겠죠? 자, 그리고 시각 프로파일이 우리가 외대칭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깎여 나가느냐, 아니면 깎이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는 등방성, 하나는 이방성입니다. 자, 재료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등방성, 이방성 이런 단어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X, Y, Z 축으로 그냥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해봐. 태권도를 하는데 그 격파를 할 때 손판 하잖아. 손판이 그 방향이 있잖아. 이게 잘못하면 안 부러지잖아. 이거 알지? 이방성이잖아 사실은. 자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재료는 사실 이방성이 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성이랑 등방성을 하는데 등방성이 아까 외대치에서 전체적으로 아래로나 옆으로나 배치된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방성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고 단언코 알았어요. 그리고 플라즈마 방식에 이용한 것처럼 아래쪽으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더 깎이는 우리는 이거를 이방성이라고 해요. 어나이소트로픽. 요겁니다. 얼마큼 깎였느냐 시간당 배치 레이트를 따지는데 얘는 등방성에서는요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아래로나 옆으로나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플라즈마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를 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이온화된 그런 것들이 몰리큘들이 와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성이 있어요. 이 차이는 레지스트 같은 경우가 아까 에천트랑 반응 안 한다고 그랬죠. 그게 딱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는 안 깎여.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위에서 알곤 플라즈마가 와가지고 부딪힌다고 했을 때 얘는 와서 부딪히는데 얘가 포토 레지스트 정화된 포토 레지스트인지 얘가 어떤 뭐 메탈인지 아니면은 뭐 유전체인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부딪혀. 그거에 동의된 얘기 뒤에서 할게요. 셀렉티브 그래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토 레지스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등방성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이 되죠. 그래서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한 2, 3만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건식이라 그랬는데 교수님 이게 건식에도 등방성은 나요. 아, 건식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말 못해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온 게 이방성이 되는 거고요. 등방성 되는 거도 나오고 이거랑 이거의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 그리고 얘 쪽 깊게 파이는 것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실리콘 STI 공정에서 트렌치 공정에서 일부러 깊게도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은 뭐 요즘도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칩식은 다 등방성이에요. 에스펙트 레이쇼 요거는 우리 CVD 분석할 때도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외관 또는 뭐 다른 데서는 뭐 종횡비 이렇게 돼요. 종이랑 팽이랑 비가 없어요. 우리는 가능한 높은 거 깊은 거 깊게 깎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이방성 시각을 가진 거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제 중요한데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최대한 이제 깊게 깎고 싶어요. 깊게 깎고 싶은데 자 보세요. 그림이 점선을 먼저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는 요걸로 그렇게 잘 보세요. 기판이 있는데 기판이 이렇게 있고 기판이 회색으로 있고요. 진한 회색으로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드라이치를 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요 아래 거 진한 회색의 막을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이제 옆에 것도 깎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요 폭이 예를 들어서 100나노미터야. 근데 다 깎고 나니까 여기도 깎여가지고 100이 아니라 이렇게 한 900나노미터 좁혀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WB만큼의 폭인데 나중에 된 거는 WA죠. 그래서 이 시각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요 WB-WA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게 0이 돼야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예측해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배치 바이어스. 원래 선폭이랑 배치 끝난 다음에 선폭의 이 차이를 말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 해치를 하든 아니면은 드라이 해치에서도 이방성이 있고 약간의 등박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또는 웨드 해치 할 때는 이제 등박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얘가 여기만 깎는 게 아니라 옆에도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도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바이어스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해요. 언더컷. 그러니까 밑에를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밑에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깎였다는 얘기예요. 언더컷. 자, 그래서 또 뭐 실리콘 기판이 있고요. 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녹였어요. 그랬더니 언더컷이 요만큼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선폭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2마이크로, 뭐 1마이크로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를 했는데 여기 깎이면서 여기도 깎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PR 패턴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인데 아무것도 없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대칭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막을 여기까지만 깎고 싶었어요. 여기 점선까지만. 그런데 고의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실수로든, 그러니까 애칭을 더 하게 되면요, 여기 깎이고 이 기판까지 깎이게 됩니다. 일부러 더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애칭이란 게 됐어. 내가 요 막이라고 돼 있는 걸 내가 깎아냈어. 깎아냈잖아. 그 지난 시간에 실리콘 임플란테이션 했을 때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실리콘이 어디가 가 있는 거잖아. 아, 깎였어. 깎이면 이제 원래 물질이랑 이제 변한 이제 레지두잖아, 찌꺼기잖아. 얘네들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효과적으로 진공 챔버에서 다 빼줘야 돼. 아니면 외대칭 방식으로 하더라도 얘가 완전히 다 시켜 나가야 돼. 헹궈줘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요만큼 깎았는데 막이 찌꺼기를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절대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 깨끗하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고받아 하면서 더 오버헤치를 하는 거야, 시간을.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약간의 마진 손해를 보더라도 위에 있는 레시피까지 벗겨내버리는 거죠. 없애버려. 오버헤치. 너무 쉬워? 선택도. 자, 여러분들 선택도라고 하는 게, 자,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대부분 다 마스크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드라이든 웨드 애칭이든 하죠. 아, 이거 좀 비칸이 많나? 됐어. 자, 보세요. 드라이든 웨드 애칭은 내가 이제 딱 시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깎고자 하는 원하는 막이 있고, 그러지 않은 다른 포토 레지스트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다른 막보다 하나의 막이 얼마나 빠르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고 설명하자면은 요거예요. 자, 왼쪽에 내가 포토 레지스트로 패턴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실리콘제를 애칭을 한다 그래요. 시작해서 애칭을 했는데요. 얘가 드라이치를 썼다 그래요. 드라이치는 플라즈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데 여기도 말 그대로 그냥 미케니컬한 충격을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요. 포토 레지스트 일부가 깎여나가. 여기는요 훨씬 더 잘 깎여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 D1분의 D2 이 H 레이트의 속도를 뭐 시간을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했으니까
B1 깎인 거분에 B2 깎인 거 이거가 몇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 컨덕티비티가 1대1이다 1대2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문제 자 외대칭법이 있고 드라이칭법이 있어. 셀렉티비티가 하나는 1대2고 하나는 1대100이야. 어떤 게 1대2일까? 습식일까 건식일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셀렉티비티가 더 이렇게 클까? 웻 아니면 드라이? 자, 옆 친구랑 얘기해 보세요. 나는 웻 같다, 나는 드라이 같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정답은 웻이 훨씬 높죠. 만약에 친구가 틀렸으면은 그냥 한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외대칭 할 때는 레지스트 얘가 거의 안 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외대칭은 선택도가 1대 몇십, 기본 막 몇십이야. 1대 몇십이야. 그러니까 잘 녹여. 잘 녹여. 반면에 드라이칭은요 1대1, 1대2 뭐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 깎이는 거 이거 깎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론 밑에 계속 잘 깎일 때 그것도 레지스트. 그래서 둘의 선택도 차이고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한 페이지를 빼먹었는데 드라이칭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웨이퍼가 있는데 이런 웨이퍼 내가 챔버에 넣고 에칭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점점 커질 때 그냥 어떤 무슨 열을 가하는 공정을 했어. 아니면은 증차하는 공정을 했어. 옆에서 보자. 옆에서 봤을 때 네, 또는 에칭을 하는 걸 했어. 했을 때 항상 유니포미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CVD 막으로 SiO2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높이를 여기랑 여기랑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500옹스트롱 제가 500옹스트롱 얘는 뭐 600이고 얘는 400이야. 그러니까 항상 공정이 마진이 있거든. 몇백 옹스트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까지.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유니포미티 또는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다음 공정에서 이제 깎았어. 예를 들어 비아를 만들었던 칩시다. 근데 깎였는데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했으면은 나는 깎는다고 깎았는데 어디는 사실 제일 덜 깎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유니포미티를 따져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다이 제품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통은 3, 4, 5 제일 간단한 방법이 라인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웨이퍼 전체를 다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에서 가운데는 당연히 하고 시계 방향으로 하고 네 군데가 어디든가 아니면 여기든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개 포인트를 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를 가지고 이제 9개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컨투어 맵을 그려봐. 그래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따져. 전체를 다 하지 않고 25장 있는 것 중에서 몇 장 꺼내. 그 몇 장에서도 한 9포인트만 딱 찍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균 낸 다음에 컨투어 그린 다음에 정상, 비정상 이런 식으로 판단해. 그래서 유니포미티를 측정을 합니다. 아직 내가 한 페이지 빼먹었어. 식각 공정 끝난 다음에 깎인 게 어디 가겠어? 다 제거돼야지 남는 좋은 건데 우리가 깎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깎으려고 했던 뭐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 물질에 레지두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레지두는 뭐냐면은 포토 레지스트로 깎인다 그랬죠.
포토레지스트가 깎은 게 그게 남아있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지스트로 남아요. 그래서 시각 잔류 물질이 웨이퍼에도 묻어 있고요. 그리고 깎이면서 나는 이렇게 밖으로 챔버 내에서 밖으로 빼낸다고 빼내는데 챔버 벽에도 이렇게 점점점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봐가지고 너무 이제 오염됐다, 파티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공정은 그 장비를 멈추고요. 이제 정비 들어가죠. 말 그대로 이제 닦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품 오염된 부품 갈아 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응로, 그러니까 챔버의 벽과 바닥 부분에 다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불순물의 원인이 됩니다. 시각부에 남겨진 물질이, 그러니까 생긴 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생긴 거 보고 어떤 건 뚜껑처럼 생겼다 그래 덮개, 어떤 거는 뭐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 크라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지. 자, 특별히 말한 것처럼 포토레지스트를 벗겨낼 때 포토레지스트에 나온 거나 아니면 포토레지스트를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데 하고 났으면 이제 제거해야 되잖아. 그거 할 때도 레지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전쯤에 뉴스 되기 전에 실험을 하는데 실리콘 아니었어. 근데 실리콘 공정을 이제 하는 건데 글라스 위에 얇은 버퍼레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얘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안 좋으니까 ALD 공정으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몇 나노미터를 실리콘 옥사이드 나름이 좀 치밀한 아주 촉하거든. 그래요. 한 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해야 다음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요거 위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서 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리콘 옥사이드 얘는 CF4에다가 뭐 산소 같은 거를 이제 가스로 이렇게 조금만 플라즈마를 마시면 얘는 잘 그냥 깎여버리거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PR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깎은 다음에 여기다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요걸 했는데 요걸 하고 나서 잘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잠깐만 다른 실리콘 옥사이드를 깎으려고 깎았는데 너무 그냥 현실적인 문제지. 오버 배치해가지고 이그조를 깎아서 이그조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 했는데 그냥 문헌상 찾아보니까 근데 얘랑 선택비가 한 1대10 이상. 그러니까 얘는 빨리 깎이니까 깎은 다음에 딱 하면 얘는 조금 뭐 1, 2나노 깎이더라도 그냥 뭐 심각한 문제 아니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 됐어. 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공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얘가 제대로 깎였나 이렇게 전자인명으로 이렇게 위에서 봤거든. 위에서 봤는데 포토레지스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조금 남아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 없애려고 이걸 끝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또 한번 산소 플라즈마를 태우려고 찌꺼기 태워버리려고 막 이런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안 없어져. 좀 남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그냥 해버렸어. 레지스트 조금 남아있어도 이게 전체가 뭐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면적에서 조금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가자. 이제 해버렸어. 근데 하다가 그래도 좀 찝찝했는데 성능이 잘 안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포토 레지스트 얘를 없이 그냥 세척한 다음에 얘를 그냥 전면을 다 깎아버렸어. 깎아버린 다음에 내가 원하고 하는 걸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성능도 잘 나오더라고. 그냥 그 방식으로 했었지.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포토 레지스트 찌꺼기도 없고 더 좋았어요. 자, 여러분 폴리머라고 하는 건요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유기물에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무기물도 근데 뭐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김자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자량 32, 김자량 6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몰리큘 하나가 김자량이요. 기본 만이에요. 몇천에서 10,000, 10만, 100만 막 이런 연이어서
파셀처럼 계속 연이어 있는 기다란 물질 우리가 보통 폴리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가 폴리머 뭐냐면 내가 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SDI 공장에서 트렌치를 만들려고 그랬어. 사람막 있고 뭐 레지스트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드라이치를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 얘도 레지스트 좀 깎이죠. 그렇죠. 근데 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회사마다 이제 안전한 조성은 절대 안 밝히는데 다 유기물이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카본, 나이트로젠, 하이드로젠, 산소 이런 것들이 그냥 조합되어 있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원재랑 가벼운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카본, 옥시전, 하이드로젠, 나이트로젠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걔가 플라즈마를 막고요. 얘가 지들끼리요. 스스로 없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에 붙는 것도 있어. 옆에 직착하는 과정이 옆에 붙어. 근데 옆에 붙는 게 내가 붙어라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거든. 근데 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붙게 돼 있어. 근데 붙었었어. 근데 붙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가능한 에스펙트 레이쇼가 깊게 쭉 하고 싶은데요. 옆에도 약간 깎여 나가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플라즈마가 뭐 아무리 이렇게 간다 그래도 플라즈마 여기 와서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히는데 부딪혀서 옆으로 가는 거 없나? 옆으로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도 조금씩 깎이거든. 깎이는 정도가 훨씬 덜한데. 그런데 레지스트 같은 게 있는데 얘가 플라즈마 맞고 폴리머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옆에 와가지고 의도치 않게 옆에 와서 이렇게 쓱 붙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옆으로 안 깎이게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버려. 자 그렇게 해서 깎았어요. 근데 다 깎은 다음에 나는 이제 폰트 레지스트를 제거해요. 제거하는데 여기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죠. 여기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후속 공정 이제 뭐 700, 800 가버리면 막 타가지고 문제가 되거든. 아까 내가 말한 찌꺼기처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또 한 번 제거를 해줘야 돼. 여기요. 이 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외대칭이 있고 드라이치가 있는데 외대칭은 다 등방성이고 드라이치는 거의 다 이방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드라이치도 등방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시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시각, 화학적 시각. 자, 물리적 뭐뭐, 화학적 뭐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한 달 전쯤에 물리적 증착, 화학적 증착 그래갖고 피지컬 베이퍼 디포지션,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했을 때 그럼 물리랑 화학 뭐지? 대학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라고 아니,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이 뭐예요, 여러분들? 화학. 화자가 뭐야, 화학? 화학에서 화자가 뭡니까? 들화. 들화라고 했지? 불화가 아니라 들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야. 물질이 반응을 해서 변화할 때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하고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게 화학적 직접법이에요. 걔는 이제 프리커서들이 와가지고 기판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막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화학적 증착 방식이고 물리적 증착 방식은 우리가 어떤 알곤 플라즈마 같은 거를 가서 때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타겟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파일 수도 있고 카파는 안 쓰겠다. 다른 메탈이 있어. 근데 얘가 가서 딱 부딪혀. 그러면은 알곤이 와서 이제 물리적으로 딱 치는 거니까 세게 가서 치는 거니까 여기 붙어 있던 애톰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기판에 가서 딱 붙어.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고체했던 게 기체돼가지고 가서 붙은 거지. 얘가 어떤 화학적 변화는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이거 뭐 골드가 골드 뭐 다른 화학물들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을 할 때 결국 시각이란 거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는 건데 깎아내는 방식이
말 그대로 플라즈마가 와가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와서 그냥 무작정 치는 걸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는 우리가 실리콘 기판 여기 와가지고 실리콘 기판에 있는 어떤 막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와서 그냥 코로 부딪혀.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알곤 플라즈마가 알곤 양이온이 와서 부딪히면은 얘가 있던 게 깎여져 나가. 말 그대로 이제 스퍼터링을 당해서 깎여져 물리적으로 깎여져 나가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 시각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 어떤 화학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쭉 변합니다. 그런데 얘도 우리가 플라즈마를 띄우는데 기판과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플라즈마화를 시켜서 이제 기판에 갖다 딱 붙이면요. 걔가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걔가 기판이랑 반응을 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요.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이게 챔버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여기 기판에 있는 게 떨어져서 나가서 깎이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요 등방성입니다. 등방성. 얘는 어떻게 깊게 가지 않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뭐 다 똑같아요. 이게 흰색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등방성으로 깎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 에칭에서도 등방성이 있습니다. 드라이 에칭에서도 등방성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난 이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방성 엘리멘트 드라이 에칭. 근데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등방성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표면에 있는 것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얘가 핵심은 뭐냐면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고 나오면 뭐예요? 그게 레지두 레지두. 다 빠져나가야지 얘는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빈 공간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져나가려면은 챔버 내에서 계속 가스 빼고 있는데 얘가 필연적으로 어때야 되냐면은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그러니까 주어진 저 온도 압력 저 상황에서요 휘발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제거가 돼. 그러지 않으면은 제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건식 식각은 이제 매칭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하게 써는 거, 피지컬 스퍼터링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즈마 에칭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이 있습니다. 이 셋 다 플라즈마 이용해서 챔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앞 페이지에서 봤던 물리적 시각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입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알곤 또는 뭐 갈륨. 근데 알곤이 그 구하기 쉽고 싸고 그러거든. 고순도 알곤을 플라즈마화 해가지고요. 얘를 기판에서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요 보라색이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제 파워를 세게 하면 이제 더 깎이는 거죠. 근데 기계적으로 깎여요. 그래서 얘는 이방성으로 이렇게 깊게 깎입니다. 그래서 이방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와서 말 그대로 그냥 깎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깎고 얘도 깎고 셀렉티비티가 높겠어 낮겠어? 그냥 뭐 반응이 아니라 그냥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낮죠? 근데 셀렉티비티가 뭐 1대1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대2 정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기판에서 이제 열도 막 발생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토 레지스트 우리 할 때 기억할래나 모르겠는데 우리 영상 수업을 할 때 뎁스 오브 포커스 기억나요? 뎁스 오브 포커스 꼭 기억해 주셔야 알죠? 걔는 클수록 좋거든. 뎁스 오브 포커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추세가 어떠냐면은 포토 레지스트 그냥 실험실에서 만약 3마이크로 5마이크로짜리 패턴 만든다 그러면은 포토 레지스트의 두께가 몇 마이크로미터도 괜찮아요. 근데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포토 레지스트의 두께가요 점점 얇아져. 그래야지 DOF도 잘 나오고 그러거든. 자, 얇아져 하여튼. 근데 얇아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너무 얇아졌는데 나는 어느 뭐 깊게 까고 싶으면 선택도가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
아주 뭐 미세공정을 하기에는 저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가장 간단한 여기 들어가서 그냥 파버리는 거잖아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플라즈마 에칭이 있는데요. 얘가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등박성이에요. 이방성, 얘는 등박성. 그래서 이 기판과 파란색 기판과 잠깐만 뒤에도 페이지 넣어놨네. 기판과 반응하는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레디칼. 전자 이렇게 레디칼이 이렇게 다 같이 있어서 중성 나타내는 게 플라즈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플러스를 띄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를 띄는 것도 있고 또는 라디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와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이랑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판이랑 반응하는 건 집어넣어. 그래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서요. 얘가 볼레타하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나 옆쪽으로나 이제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쭉쭉쭉 깎여 나가죠. 그래서 등방성이 안 좋아. 이런 건 안 좋아.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얘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셀렉티비티가 외대칭에서 했던 것처럼 좋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랑은 반응을 안 해. 거의 안 해. 근데 밑에 거랑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부분만 셀렉티비티 있게 깎아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플라즈마를 띄워도 얘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와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파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 임플란테이션 할 때도 가속할 때 없죠. 킬로 일렉트론 볼트, 메가 일렉트론 볼트 했듯이 그런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 그 숫자가 되게 커져.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자세하게 연구를 하는데 플라즈마 파워가 높으면은 사실은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너무 좋다. 자, 주변 사람들 기지개 쭉 펴주세요. 이게 몇 장 안 남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달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5분 쉬는 거보다. 알겠죠? 달립시다. 플라즈마가 너무 세면요 사실 좋을 게 없어. 포토 레지스트도 깎이면서 레지도 생기고 기판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 플라즈마가 너무 센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하는데 좋은 상황은 아니야. 플라즈마 에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액티브 에칭인데 얘는 뭐냐면은 얘랑 얘 짬뽕이.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 반반 분만이 짬짜면이랑 것처럼 섞으면 돼. 그래서 얘도 플라즈마로 이제 가속을 시켜주는데요. 레디칼이 이제 가속을 시켜줘. 알곤이나 갈륨 이런 이온들이 아니라 시켜줘. 그러면 얘가 와서 부딪히면서요. 직진성 가지고 부딪히면서 얘가 또 반응을 일으키니까 아나이스트로피가 이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선택도도 뭐 중간 정도일 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첨단 공정에서는 다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금 앞에서 했던 피지컬 스퍼터링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아르곤 가스를 써가지고요 수직 방향으로 이어와서 저 깎아내요. 근데 얘 깎을 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깎는데 얘가 와서 전부 다 직진이 아니라 옆으로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플라즈마 이용하기 때문에 이 표면이 약간 차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같은 극성을 전하를 끼는 거면 이제 밀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조금씩 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경로가 조금씩 휘어서 옆을 이렇게 깎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딪히고 나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더 깊게 파요. 밑에가 불균이라는 게 의도치 않게 트렌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레지스랑 관계된 문제는 와서 포토 레지스를 치면요. 얘가 와가지고 날아가서 빠져야 되는데 얘가 다시 대포 지정이 되버려요. 얘가 다시 증착이 되버려요. 나는 이거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기판이 증착이 되고 얘가 또 레지스가 되고 플라즈마 에칭 거 앞에서 했던 거는
챔버 내에서요 가스를 시가가스를 공급한 다음에요 얘를 요거 봐요. 정말 요거 봐요. 요거 알지? 왼쪽 거는 그냥 좀 전에 했던 피지컬 스퍼터링의 관계에 대해 설명이고 오른쪽 거 봤는데 가스가 들어와가지고요 얘가 표면에 와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얘가 떨어져 나와서 배출이 돼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얘가 볼레타일해야 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카파를 다마신 공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마신. 그래서 전기도금 방식으로 우리가 카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진공 챔버 내에서 카파를 증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왜 그냥 한 다음에 깎아버리지? 그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카파를 다마신 공정으로 쓰는 이유가 얘가 드라이 에칭이 잘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지? 형이 말했지, 누이 말했지. 자, 드라이 에칭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22페이지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드라이 에칭 말 나오는 건데 드라이 에칭. 얘가 우리가 에칭 가스를 집어넣고 이제 플라즈마화를 시켰어. 그런데 첫째는 카파 자체가 좀 안정적이에요. 카파가 그냥 어째 공기 중에 잠깐 유출되면 카파 없어지니까 얇게 표면에 생기거든. 그래서 에칭 가스랑 별로 잘 반응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조건을 맞춰서 에칭 가스랑 반응을 시켜서 화학적 시각을 했어. 했으면 이게 볼레타일한 게 생겨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 생기는 것들이 볼레타일하지 않아. 혈관성이 없어. 그래서 에칭이 안 돼. 모두 깎이고 그냥 깃판에 남아있을 경우 뭐야? 땀만 파는 것이. 알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혈관성을 가지는 에치 프로덕트, 에치 그냥 부산물이 잘 안 생긴다. 그리고 카파 자체가 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안정적이어가지고 에칭가스가 반응을 잘 안 한다. 다시 그 두 번째 플라즈마 에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거 에칭할 때 CF4 가스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려워. 사불화탄소 카본이 8, 4개 있잖아요. 근데 8, 4개에다 이제 플로린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에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요거만 생기는 거 아닌데 레드칼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돼. 얘가 이제 기판에 와서 이게 딱 붙는 거거든. CF3O 플러스 여기 붙으면은 얘네들이요 하나 둘셋 얘네들이 실리콘이랑 오서저서 결합을 해요. 실리콘도 사주를 그러니까 스스 결합해버려. 그래가지고 얘가 뜯어낸 게 근데 얘가 생기는 SF4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볼레타일해. 그래서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쓱 날아가 버린다. 그냥 에칭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에칭이 쉬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 그냥 깎여버린다. 알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 물리적 화학적 메커니즘을 합친 방식으로 레디컬을 집어넣어서 플라즈마를 시키는데 걔를 또 직지성을 가지게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알죠? 좀 이게 이방성이 생기게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을 하는 건 이제 얘가 가서 물리적으로 해서 깎이는 정도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화학적 그 방향만 이렇게 딱 정해주고 화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깎여 나가는 거죠. 알지?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 그 부분의 건식공이면서 성합기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크게 안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리적 시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플라즈마가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와가지고 피지컬 스포트는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웨이퍼들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수평인 거예요.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고 세 가지에서 얘가 피지컬 스퍼터링, 얘가 케미칼 에칭, 얘가 RI 방식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방성이 높았고요. 두 번째 거는 득방성이 높았는데 RI 방식은 그 중간인데 이게 제일 괜찮다. 왜? 선택도는 얘는 누가 누군지 어때요? 어떻게 알아? 선택도가 낮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화학적 식각 같은 거 하면요 선택도가요 1대 500막 깎여 나가는 거야. 이게 마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외래층에서 하던 수준이거든요. 드라이층도 이런 분방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RI 방식으로 하면요 일단 낮아지지만 아주 높은 크리티컬 디멘전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식각률도 당연히 그냥 물리적으로 깎아버리니까 선택도 나쁠 때 그냥 막 깎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험 실험하는데 포토 레지스트가 충분히 두껍다. 그럼 뭐 이걸로 그냥 한번 해봐 그냥 막 깎아버려. 그냥 식각률 높아. 근데 화학적 식각은요 식각률은 낮습니다. 네, RI 방식은 그 중간입니다. 요거는 그냥 떼고 생각하죠. 페이퍼 만들 때 좋은 거 쓰죠. 마지막 세 페이지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얘는 정통적인 그냥 알루미늄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얘는 다마신 공제예요. 다마신 상감 기법. 자, 이 진한 게 메탈이고요. 하얀 게 이제 유전체입니다. 진한 거 메탈이 처음에는 전차 증착돼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요 위에 포토 레지스트 패턴을 하고요. 얘를 드라이 에칭합니다. 뭐 외대칭 하실 때 드라이 에칭해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이 깎여 나가겠지.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 제거해.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하얀색 유전체를 전체 채워서 이렇게 피를 합니다. 그 위에 요 위에 생략돼 있는데 또 포토 레지스트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걔를 이제 드라이 에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비아가 뚫립니다. 우리가 요런 층을 메탈리제 층이고 요 이어진 층을 우리가 비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아. 그 다음에 비아를 뚫고 나서요. 얘를 이제 전체를 채운 다음에 CMP 공정으로 위에 갈아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전체 증착을 하고 포트레이트를 깔고 배칭을 해내면요. 위에 메탈 외선과 아래 메탈 외선이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게 알루미늄 같은 걸로 했던 방식인데 카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탈을 증착을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마싱 공정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쭉 보면 돼요. 메탈 이렇게 있는데 얘를 아이를 채워.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를 이렇게 막어. 그 다음에 얘를 또 식각을 해요. 그 위에다가 아주 얇게 겉에다가 탄탈륨 같은 베리어 메탈을 깐다고 했어. 베리어 메탈을 왜 깐다고 그랬어? 찾아. 베리어 메탈을 반드시 깔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아주 또 얇게 그 위에다가 카파 시드층을요. 카파 시드층은 두껍게 깔 필요가 없거든. 가능한 치밀한 망만 쭉 만들어줘요. 전체.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도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했지만 왜냐면 전기도금을 내가 진짜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건 전기도금을 한다고 해요. 카파가 들어가는 용액에다가 위아래 이제 전류 흐르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 일단 여기가 전체가 다 전류가 흐르게 얇지만 아주 치밀한 카파 시드층이 있어야 돼. 카파 시드층을 만든 다음에 얘를 전기도금으로 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카파가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CMP 공정을 깎아내면 최종적으로는 물질은 다르지만 생긴 거는 각계 이런 식으로 카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교재 하나 있는 거 이중 다마신이라고 있는데 싱글 다마신이 있고 이중 다마신이 있는데 이중 다마신만 가지고 설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싱글 다마신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빈틈을 얘는 만드는 거에서 빈틈 만든 다음에 메탈을 채우는 거잖아요. 얘는 빈틈 만든 다음에 메탈 채우고 이제 깎아내는 건데 요거 할 때
카파인데 예전에 할 때는 여기 중간이 비아 뭐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통자로 시작하는 거? 통스텐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술이 안 됐을 때는 카파하고 중간에 계속 여전히 텅스텐을 썼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기술이 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카파를 했어. 그러니까 카파를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런 틈을 다 못 채웠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다 한꺼번에 해버리는 걸 우리가 이중 방화식 문제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A4 용지 한 장에 하는데 자기 손으로 하죠. 복사한 거하고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지 말고 복사하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붙이지 말고 자기 페이퍼를 가져와서 시험 볼 때 참고를 하고요.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9장과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4학년들은 좀 그래도 들을만 했을 거예요. 작년에 부채물리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덜 어려웠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처음 듣는 학생들은 내용이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건 처음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 별로 안 많아. 자, 오늘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끝까지 시험 정직하게 잘 보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출석은 안 불렀습니다. 한쪽.